셀트 내 운명이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님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어요. 싱크풀, 그리고 투자 원칙, 그리고 끝. 1이겠죠? 투자자의 원칙. 많은 종류의 투자자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환율, 기타 등등. 한탕주의가 아닌 긴 시간 투자를 행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각자의 기준에 맞는 투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 장기 투자자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것이 26살, 그리고 현재 42살이니 16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한 것이고, 그 도중에 테마 주식과 그리고 상표와 감자 등등 여러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니었고, 그 포트폴리오 중에 한 회사가 셀트리온이라는 것도 제가 투자자로서 연명할 수 있게 수익률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세우게 됩니다. 현재의 매출액, 그리고 상승률, 그리고 그 상품이 미래지향적인 상품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가, 현재 가치보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느냐가 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여유자금으로 하고 지금 캐시카우, 내가 현재 생활을 할 수 있는 캐시카우,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단지 이 두 가지 원칙만을 가지고 주식에 접근합니다. 첫 번째 조건, 가장 부합하는 회사가 셀트리온이었고, 그렇게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 셀트리온 주식은 결코 좋은 주식이 아니었다고 저 스스로 판단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잘라보았을 때 훨씬 더 좋은 주식이 많았습니다. 상승이 너무나도 예상되는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전기 배터리 주식들 등등, 그리고 더욱 수익률이 좋은 주식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것은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고, 향후 5년 후 정도, 더 멀게는 10년 정도, 그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더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아직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2. 주가의 상승과 하락.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10%가 떨어진 날, 그리고 10%가 오른 날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매번 그 주가의 감정을 연연하기에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가족, 내 일, 내 일상. 투자자로서 수익률이 신경 쓰이지만 인생에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3. 주주 커뮤니티. 팍스넷이 어떻게 무너지고 싱크풀로 어떻게 넘어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10년 혹은 그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쉼터 같은 곳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멘탈을 잡는 곳. 저도 팍스넷에서 한때 저의 멘탈이 흔들렸을 때 저의 원칙을 잡아준 은인이 있었습니다. 주주 커뮤니티란 그런 곳입니다. 힘든 장투 여정에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곳.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점점 보이지 않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하고 회사 욕하고 세상 욕하고 자기와 생각이 틀리다고 다른 주주들 욕하고, 그것이 혼란을 주려는 공견이든 아니든 간에 이 싱크풀은 어느새 그런 여론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수익률만이 중요 대세인 것처럼. 4. 끝. 이제 몇 분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이곳 싱크풀에 옹달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요. 셀트리온의 장투하기로 생각하셨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적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투자 원칙도 버리지 마세요. 그게 없으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뿐입니다. 도박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을 위해 글을 써주는 분들을 아껴주세요. 회사 욕하고 회장 욕하고 IR 팀도 욕하고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면 저도 여기서 100번이고 10만 번이고 욕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족한 제가 느낀 주식시장은 그런 감정 여론으로 바뀌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싱크풀은 여러분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감정의 공중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팍스넷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았습니다. 싱크풀을 공중 화장실로 쓰실지 쉼터로 쓰실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해 주신 오손아님 항상 건강하시고 건장한 직원 구하셔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강도 우리 주주님께서 글을 써주신 게 있거든요.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잘 생각하고 투자 판단하세요. 셀트리온 주가는 경영진이 뭘 어떻게 한다고 올릴 수 있는 규모는 지났죠. 자사주 매입을 2조 이상 할 현금도 없고
무중, 액분 이런 거는 지금 공매도까지 재개된 마당에 오히려 역효과죠. 실적 발표를 장전에 하든 장중에 하든 찍어 누르면 어쩔 수 없고요. 셀트리온 주가가 실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봐온 경험으로는 선반영이 좀 늦을 뿐이지 실적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적은 셀케로 넘긴 매출의 향상이 아니라 셀케가 해외 판매사로 유통하여 실제로 판매되어 나타나는 매출과 점유율의 향상이죠. 아직도 2017년도에서 2018년도의 폭등을 오직 코스피 이전으로 인한 쇼커버링으로만 치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가는 코스피 이전 확정전인 트룩시마의 유럽 판매가 늘어나던 시점부터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고 그 후 하반기 램시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트룩시마의 점유율이 상승하며 탄력을 받았고 코스피 이전은 여기에 불을 당긴 것이지요. 만약 트룩시마가 실패했으면 코스피 이전할 때 오히려 거품이라며 사정없이 공격해 그러한 주가 폭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 상당 기간의 주가 하락은 미국 시장에서 인플렉트라가 예상보다 훨씬 점유율 향상이 느리고 고전하였고 트룩시마, 허즈마 등 신규 제품 런칭이 예상보다 지연된 결과죠. 사실 셀트리온 같은 고성장주가 실적 성장이 정체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초 39만까지 갔던 주가는 당연히 미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땡겨온 곳이었고 그러한 주가를 유지하려면 인플렉트라의 미국 점유율이 유럽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못해도 최소 20% 이상은 돌파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예측이 실패하여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네요. 그 후 주가가 30만원대로 회복하고 40만원까지 간 것은 레키노라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은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가파른 매출과 점유율 향상을 이뤄낸 결과죠. 이제 주가 상승은 결국 셀케로 넘긴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그리고 레키노라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매출과 점유율을 보여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화이자와의 경쟁 속에서도 매출과 점유율을 지켜내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경쟁이 시작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기존 제품들과 신규 런칭한 유플라이마가 빅팜에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바이오시밀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바이오베터, 램시마 SC가 새로운 성장을 일으키며 신약, 레키노라의 승인과 수출 시초까지 나오면 더 이상 셀트리온의 고성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비즈니스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가는 회사이다 보니 끊임없이 의문부호가 뒤따라 다니는 숙명을 가진 회사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주주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램시마 SC나 유플라이마가 얼마나 팔릴지 예측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도체와 2000년처럼 한국 기업들이 선도적 위치에 있고 상대적으로 예측이 쉬운 분야가 아닌 것이지요. 여기서 아무리 경영진을 성토하고 무슨 난리를 쳐도 결국은 시장의 최종 판매를 통해 찍히는 매출과 점유율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정보의 빠른 기관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통한 예측이 가능해질 때 본격적인 정고점을 넘는 매수자가 들어오겠죠. 회사가 할 일은 최고의 주가 부양은 결국 신규 제품들을 잘 판매하고 레키노라의 최종 승인 및 수출을 잘 이루어내어 고성장 회사로서의 역량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최고 장점 중 하나는 황금성이 편한 것이지요. 언제든 팔고 다른 종목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제품들의 실적이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리기 힘드시거나 믿음에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 욕할 시간에 진심으로 비중을 줄이거나 나가셔서 다른 빠르게 수익 낼 종목을 연구하세요. 막말로 성장하는 회사가 셀트리온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호가창을 보며 분노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께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너무 욕하지는 마세요. 돈도 좋지만 결국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2%대 하락을 했죠. 시장도 조금 빠졌고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노이즈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항상 어려운 주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세상에 쉬운 주식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쉽게 벌어들인 수익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번 돈은 반드시 모이지가 않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원칙도 있고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도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10년에 1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보고 있습니다. 10년에 그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땡겨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겠죠.
중후장대 산업에서 이제 세 가지 메가 트렌드의 산업으로 변환기에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그 안에 셀트리온이 1등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묻어두고 투자하면, 즉 원칙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셀트리온을 아끼고 동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 속상하시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세요. 한국 증시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12개, 13개의 중후장대 산업의 1등 기업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노이즈에 한 기업도 빼놓지 않고 다 시달려 왔습니다. 큰 그림에서 10년이 넘는 장기 투자, 그리고 그 시간을 넘어서 다른 기업에 장기 동행하면서 성공하는 길은 너무나 원래 힘든 길이에요. 이렇게 장기 동행하지를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 안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 길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세요. 셀트리온은 시차를 두고 약속을 지켜왔어요. 아시겠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자고요. 그러기에도 너무나 많은 시장의 노이즈가 발생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테이퍼링 이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미국 중앙은행,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줬다가 안 줬다가 하는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노이즈와 한 번쯤은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샥을 주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중앙은행의 20년에 가까운 큰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면서 우리가 큰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 세계 GDP의 25%,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종이 쪽지에 달러를 가지고 종이 쪽지를 찍어서 무려 100달러를 찍게 되면은 20센트의 비용밖에 들어가지가 않죠. 99% 이상의 순이익률을 보이죠. 실제로 미국 중앙은행, 미국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면 이 국채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제1의 외환보유고로 보유가 하게 됩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의 1순위는 미국 국채예요. 외환보유고, 언제든 외환이 필요하면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미국 국채는 팔지도 못해요. 왜?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중앙은행의 달러에 대한 움직임, 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직접적인 공부와 금융의 중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요. 집은 멀고 명품은 가깝다. 지르고 오늘이 가장 싸다. 샤넬 단타. 그래서 샤넬 백이 환급성도 좋고 리스앤밸류 중고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도 작고, 그리고 지금 좀 허탈하잖아요. 집 못 사는 거 뭔가 이렇게 보복적으로 뭔가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또 이제 이 명품이나 뭐 벤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브랜드나 이런 걸로 이제 계급을 나누잖아요. 타인 시선에 신경 쓰는 그런 분위기, 그쵸? 이런 것들인데 이 말이 좀 서글픈 것 같아요. 집은 멀고 명품은 가깝다. 그래서 욜로, 현재 그냥 즐기자는 거죠. 그래서 난 지금이 제일 중요해.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내 급여 가지고 평생 열심히 모아도 서울에 집을 못 사는 그런 세상이야.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계속 가난해진다는 거죠. 즉 안타깝게도 우리가 월급이, 급여 소득이, 또는 내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업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내가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특히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현저히 느리죠. 그쵸?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계속 가난해지는 그런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큰 흐름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열심히 살아도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큰 흐름과 경제와 주식 투자와 기업과 이런 부분들을 연동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옐런도 긴축 깜빡이. 자넷 옐런, 미국 전 연준 의장, 미국 중앙은행장이었고 지금 현 미국 백악관의 재무장관입니다.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 중앙은행, 여기는 유대인과 상당히 미국 월가와 인연이 깊습니다. 금리 소폭 오르면 미국 경제에 도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최근 급등하고 있죠. 옐런은 금리 상승은 좋은 일, 미국 10년간 낮은 금리와 싸워 이젠 정상적 환경으로 가야 바이든 4조 달러 지출 옹호, 페드 일부 회사채 연내 매각, 무제한 양적 완화 탈피 조짐, 이러면서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짜 이 국제면에 나왔던 그런 중앙은행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계속 페드 회사채 ETF 연내 모두 팔겠다. 그래서 이 부분 페드의 유동성 공급 및 회수 계획, 회사채 ETF 매입 연내 전량 매각, 국채 MBS 매입, 내년 테이퍼링 예산, 제로 기준금리 도입, 2023년 인상 예상, 총 137억 달러 규모 전량 매각, 파월 작년엔 만기 보유 원칙, 1년 만에 자금 회수로 입장 바꿔, 시장선, 긴축 전환 신호탄 촉각, 미 실업, 신규 실업수당 38만 5천 건, 코로나 사태 후 첫 40만 안으로 좋은 지표가 좋아지니까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제목만 보게 되면 연내 모두 팔겠다. 너무 겁을 주면서 실제로 테이퍼링 하네 이런 느낌이 오죠. 우리가 과거 2008년도에 연준이 실시했던 그 방향과 그 10년의 흐름과 2022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연준이 실시했던 그 흐름, 그 양단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는 역사가 경제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배꼽절은 더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2008년도 미국 중앙은행이 당시 시행했던 일과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중앙은행이 시행했던 일을 우리가 비교 분석하면 앞으로 큰 그림이 한눈에 찰칵하고 그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2008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지금 계속 제가 언급하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거에 대비해서 나온 게 두 번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서 이 블록체인이 지금 앞으로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의 첫 번째 심장과 블록체인의 두 번째 심장을 대표하는 그런 앞으로 금융에 적용되고,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AR과 VR과 가상현실에 적용이 되며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쉐일 혁명이 있었죠. 쉐일 가스. 네 번째, 아이폰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경제가 탄생을 하게 돼요. 이때 바로 에어비앤비와 우버로 대비되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바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중앙은행이 했던 일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먼저 베어 스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 미국 은행이 무너지게 돼요. 얘도 세계적인 당시 투자은행이었는데 이게 무너졌을 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진짜 미국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야? 미국 금융기관들이 도산을 하는 거야? 그랬는데 바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정말 세계 경제가 충격에 휩싸이는구나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 당시 미국 기준금리 5%였던 부분을 0% 제로금리로 인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시 미국 중앙은행장이었던 벤 버냉키 중앙은행장이 4조 5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한국돈 5천조에 가까운 돈의 양적 완화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바로 헬리콥터 밴이라고 했던 헬리콥터로 돈을 천장에 쫙 뿌려버린다 라고 하면서 5천조에 가까운 돈을 시중에 뿌리게 됩니다. 바로 MBS, 국채와 MBS, 주택 저당 증권, 모기지 증권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5천조에 가깝게 양적 완화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죠. 2020년 3월 미국 중앙은행이 했던 일은 뭐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난 단기간의 샥 이후에 그때 미국 중앙은행은 다시 한번 제로금리로 바로 시행하게 되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죠. 이때 매월 7천억 달러 이상, 지금 이게 줄어서 1200억 달러입니다. 이 이상이었던 말도 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질적 완화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적 완화란 말은 중앙은행이 국채와 MBS, 주택 저당증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국채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망할 일이 거의 드물죠. 미국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망할 일은 드물잖아요. 근데 이 질적 완화는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당시 불과 1년 전에 이슈가 엄청 났었죠. 그런데 이거 ETF를 통해서 찔끔하고 안 했습니다. 어쨌든 막대한 양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시행했고, 무제한 양적 완화 규모를 계속 7천억 달러 이상이던 거를 막대기 그래프로 본다고 한다면 막대기 길이가 한 이만했던 거를 계속 줄여나가서, 줄인 지도 오래됐어요. 이거를 멈추게 되면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1200억 달러, 한 요만큼, 이 막대기 길이에서 요만큼을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더 원했던 YCC라고 하는 카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금리 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회사채 매입, 아까 말했던 이걸 질적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한다고 했는데 ETF를 통해서 하고 안 했습니다. 찔끔하고 안 했고요. 마이너스 금리는 이 시장에서 대출되는 예대 금리에 적용되는 시장 금리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많아요. 이것도 안 한다 그랬고요. YCC라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이 바로 시중에서 국채를 계속 매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계속 돈을 공급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다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엄청난 양을 펼치한 건 맞지만 지금 미국 중앙은행은 더 이상의 그 양적 완화의 규모를 지금 두려워한다. 이런 말은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페드가 회사채 연내 모두 팔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 이게 내용을 보면 결국 페드가 회사채를 전량 팔아도 유통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 미국 내 회사채 시장이 10조 달러 이상이고 페드가 보유 중인 국채 및 MBS, 주택 저당증권은 무려 7조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페드가 사들인 회사채 등도 전체 한도 2,500달러에 5.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부분 정리하고 가자고요. 미국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매입을 한다. 이거 사실 어마무시한 말이거든요. 왜? 회사는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 만약에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꿔줬다가 띄게 되면 이 달러의 가치가 심각한 훼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앙은행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 찔끔하고 ETF를 통해서 유명무실해졌다. 그래서 찔끔했던 이 부분을 지금 종료를 먼저 하겠다라는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계속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 사례로 일본은 무제한 양적 완화, 질적 완화, 제로금리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은 다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디플레이션 시세, 물가가 아무리 해도 올라가지 않는 이 디플레이션 시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아무리 해도 증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3가지 화살을 실시했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은 추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일본 중앙은행 BOJ는 상당히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기업들의 대주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연준이 실시했던 정책,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실시했던 정책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럼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흐름들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과거에 2008년도 미국 이후에 미국 연준이 어떠한 흐름으로 궤적을 그려나갔는지 추적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 앞으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때 연준이 어떠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지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 중앙은행이 2008년도에 5%였던 금리를 제로금리로 맞췄고요. 그리고 4조 5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했었죠. 그래서 연준 자산이 4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를 2조 달러까지도 못 줄이고 다시 7조 달러 이상으로 연준 자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자산란에 연준의 이 자산이 줄어들지를 못하고 7조 달러까지 늘어있다. 그리고 제로금리로 낮췄던 금리를 2.5%를 올렸다가 다시 제로금리에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이런데 자, 이걸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눈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나스닥 주봉이에요. 미국이 천문학적인 4조 5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시행을 하다가 2011년 12년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나와도 돌파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 14년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죠. 연준이 이제 시장에 긴축 시그널, 지금처럼 테이퍼링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데 시장이 흔들거리니까 1년에 한 번 0.25bp, 0.25%를 올리는 거예요. 왜?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우리 천천히 올릴게, 니네가 놀라지 않게 금리 천천히 올릴게 하고 천천히 1년에 한 번, 그것도 0.25%, 0.25bp로 올리고 나서 2016년도가 돼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확대가 되자, 금리 상승을 받아줄 정도로 경기가 확대가 되자 바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게 되고 무려 1년, 2년, 3년에 가까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변신을 하게 되면서 바로 2018년도에 금리의 상단인, 미국 금리의 상단인 2.5%를 딱 찍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미국 경제가, 미국 증시가 빠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을 했던 거예요. 그쵸? 이 그림을 그려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연준이 취해야 할 그런 액션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부분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을 주고 시장이 받아들일 정도로 충분히 조심스럽게 올렸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경기가 확대가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돌입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 3년의 실적 장세가 나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4조 5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의 규모로 인해서 대차대조표, 자, 여기 부채란, 여기 자본란, 자산란입니다. 여기에 연준 자산이 4조 달러에서 이때 계속 줄여나갔었어요. 줄여나가다가 많이 못 줄이고 2조 달러도 못 줄였어요. 그리고 이 연준 자산이 다시 자산도 축소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회사채 ETF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미하다. 두 번째, 7조 달러 이상의 연준 자산이 줄어드는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쵸? 이 부분도 다 줄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멈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앞으로 크게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뭐냐면 미국 중앙은행이 대응했던 그런 방식이 상당히 달라요. 아까 헬리콥터 벤이라고 했던 벤 버냉키 의장 이후 시대와 이전 시대의 중앙은행장이 했던 그런 움직임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버냉키 이후 파월, 옐런 다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낼 거예요. 시장에 충격을 받나 안 받나. 왜? 자산시장을 상당히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산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주는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벤 버냉키 시장 이후에는 굉장히 자산시장에 연준이 두려워하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예전에 폴 벌커라고 했던 엄청나게 2m가 넘는, 키가 넘는 거인이었던 이 의장이 있었는데 이분의 애칭이자 필명이 인플레 파이터였어요. 무려 연준의 금리를 실물 경제나 자산시장의 충격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준금리 무려 20%까지 20% 이상으로 인상을 했던 역사적인 분이죠. 만약에 미국 기준금리가 20% 이상이면은요,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는 다 가게 박살났다고 보면 돼요. 그쵸? 이 사람이에요. 폴 볼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이제 생전에 인플레 파이터 폴 볼커. 금리 20%까지 올려 물가 잡고 고도 성장 발판. 대단하죠? 그래서 이때 대형은행 규제에
볼커룰이 나온 겁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정부의 재정 부채가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그쵸? 최근에 버뮤디스의 인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빚을 갚는 그런 마법을 부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적 완화를 부르기서 인플레이션을 의도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게 돈이 10장이었을 때랑 100장이었을 때랑 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라고 하자고요. 10만원짜리가 10장일 때랑 100장일 때랑은 천양지 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적 완화 쓰면 돈을 막 찍어대는 거야. 그래서 10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100장이면은 이 10장 자체가 10분의 1 가격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대신에 자산 가격이나 다른 가치가 급등해 있겠죠. 그래서 이 10장을 헐값에 갚아버리는 미국 정부의 부채를 줄여 보이는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왜? 기축통화니까 이런 양적 완화를 의도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